자, 부엉이들, 토성 아시죠? 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나사하고 유럽우주국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조별과제의 목표는 바로 토성 탐사고요. 1997년 10월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2004년 7월 1일 카시니오는 토성 궤도에 진입합니다. 자, 이 카시니오의 목표는 토성, 그리고 토성의 고리, 또 토성의 여러 위성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카시니오는 예정대로 2004년 성공적으로 토성 궤도에 진입한 직후에 토성의 주변, 토성의 고리, 그리고 토성의 위성까지 탐사하면서 방대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2017년 9월 카시니오는 토성의 대기권에 진입했고 대기권 마찰로 불에 타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시니오가 보내온 정보 중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토성의 위성에서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확인된 거예요. 그 위성의 이름은 바로 엔셀라두스. 지구에서도 아주 밝게 빛나는 게 보일 정도로 하얀 위성인데요. 표면을 둘러싼 얼음 때문에 거의 모든 태양빛을 반사한 덕분이죠. 자, 그럼 먼저 엔셀라두스의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엔셀라두스는 지구로부터 12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이고리에 위치하는데요. 토성의 이고리는 아주 작은 먼지 그리고 얼음 입자들로 구성돼 있죠. 엔셀라두스의 지름은 504km밖에 안 돼요. 이 크기는 달에 비하면은 7분의 1밖에 안 되고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 타이탄에 비하면은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조금 더 감이 오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504km의 지름이라면은 우리 한반도 크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반도 최북단 함경북도부터 해남까지의 거리가 대략 1013km라고 해요. 자,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토성에서 발견된 위성이 82개나 되니까 사실 이렇게나 많은 토성의 위성들 중에는 별로 눈에 띄는 특징도 안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위성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과학자들은 이 엔셀라두스의 어떤 면을 보고 갑자기 이 작은 위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걸까요?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수증기 기둥이 분출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수증기 기둥은 물이 주성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기둥은 무려 100개나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 물기둥은 엔셀라두스의 갈라진 얼음 틈 사이에서 빠져나오고 있었고요. 이 물기둥 중에서는 높이만 무려 300km에 달하는 녀석도 있었어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물기둥이 아니라 슈퍼 물대포죠. 사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물기둥을 관측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엔셀라두스는 태양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위성 전체가 꽁꽁 얼어 있을 것이오. 이런 곳에 생명체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소. 그런데 이런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수증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건 엔셀라두스 남극의 얼음 밑에 물이 있다, 바다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수증기를 관측한 직후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엔셀라두스 얼음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셀라두스의 얼음층은 30에서 40km 정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바다의 평균 수심은 8km에서 10km가량, 지구의 평균 수심이 3668m인데 엔셀라두스의 바다 깊이는 그 2배를 훌쩍 넘는다는 거죠. 야, 이 부엉새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수증기 기둥이 나왔다고 해서 그 밑에 바다가 있다고 확정짓는 건 좀 비약이 심하지 않아?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는 어떨까요? 엔셀라두스를 덮고 있는 얼음 위로는 마치 지문과 같은 하얀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로 그어놓은 것 같은 희한한 패턴의 줄무늬들이 아주 많죠. 더글라스 해밍웨이 미 워싱턴 카네기 과학연구소 연구원팀은 이 줄무늬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엔셀라두스의 줄무늬 같은 패턴은 지하에서 물이 얼음 형태로 뿜어져 나올 때 발생한 균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바다 깊은 곳에서 엔셀라두스의 지각 활동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분출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바다를 데우고 얼음까지 녹이게 되면서 물과 함께 얼음 결정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팽팽한 줄무늬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엔셀라두스에 바다가 있다는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카시니오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엔셀라두스의 수증기 기둥에선 이산화규소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산화규소는 보통 섭씨 90도 이상의 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엔셀라두스가 완전히 꽁꽁 얼어있는 행성이었다면 이산화규소는 절대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얼음층 아래 깊숙한 심해에 해저 온천이 있다는 게 거의 100% 확정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그만 얼음 행성이 도대체 그 내부에서 어떻게 지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토성 그리고 엔셀라두스 사이에 생기는 조성력 때문입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직전에 올렸던 영상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고 내용이 정말 비슷하죠. 자, 어쨌든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자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하고 달 사이에서도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서도 작용을 하죠. 그런데 토성하고 그 위성 엔셀라두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성력이 작용합니다. 이 조성력 때문에 엔셀라두스가 찌부됐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내부 핵이 가열되고 내부 핵이 가열되면서 그 열기가 마그마 등의 형태로 올라오게 되고 얼음층 아래 부분이 녹아서 해저 온천이 형성되고 이 뜨거운 물이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물기둥, 얼음까지 뿜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엔셀라두스 바다 어딘가에는 내부 핵 때문에 뜨거워진 물을 배출하는 열수 분출공도 있겠죠. 빛이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지구의 심해에서는 이 열수 분출공을 중심으로 미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이 심해의 미생물들은 열수 분출공 주변의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유기물들을 합성하면서 살아가고 이 미생물들의 상위 포식자들이 이 미생물들을 먹고 또 그 위에 포식자들이 살아가면서 먹이 사슬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서는 열수 분출공을 주변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엔셀라두스의 심해에도 빛이 전혀 전달되지 않더라도 열수 분출공 주변으로 미생물부터 그 위의 포식자까지 생태계가 형성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엔셀라두스에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엔셀라두스의 대기에서 발견된 메탄이죠. 엔셀라두스를 조사하던 카시니오는 수소 분자와 함께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까지 다양한 탄소함유 유기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미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존스 홉킨대 그리고 코넬대 공동 연구진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얼음 밑에 있는 열수 분출공 근처에서 물과 암석의 화학적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수소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심해 열수 분출공 근처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해저로 스며들어서 밑에 있는 암석을 순환하다가 상당량의 마그마가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 일명 마그마 체인버 같은 열원을 만난 다음 다시 밖으로 분출될 때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발생된 메탄은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심해저 온천에는 빛이 하나도 들지 않아도 메탄 덕분에 박테리아나 관벌레, 조개 등등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바다에도 이론대로라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완벽하게 마련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메탄은 사실 이렇게 비생물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구에서도 자연적으로 메탄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사실 비생물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메탄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메탄은 생명체의 생명 유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엔셀라두스에서 관측된 메탄 역시도 단순히 비생물학적으로 화학적 작용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그 메탄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이 보통은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엔셀라두스의 메탄 역시도 어떤 생명체가 생명 유지 활동을 통해서 뿜어내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연구진들은 지구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고세균을 모방해서 가상의 엔셀라두스 버전의 세균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엔셀라두스랑 같은 조건에서 미생물들이 자라기에 과연 적합한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조사 결과 엔셀라두스에서 확인된 메탄의 양은 비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만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그 양이 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탄 생성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카시니오가 관측한 엔셀라두스의 메탄의 양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메탄의 양만큼을 더하지 않는다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로써 엔셀라두스에는 우리 인간이 아직 모르는 비생물학적 메탄 생성 과정이 있거나 메탄을 생성하고 있는 특정한 생명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비생물학적 메탄 생성일까? 아니면 생물학적 메탄 생성일까?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아주 큰 과학적 발견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물론 반대 의견, 보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 엔셀라두스에 대한 관측 데이터가 곧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연구의 주도자 중 하나, 레기스 페리에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엔셀라두스의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엔셀라두스의 열수 분출구가 지구와 같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였습니다. 물론 카시니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분명 생물학적 메탄 생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선 미래의 탐사 임무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엔셀라두스 탐사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도 카시니오 이후로 엔셀라두스 탐사 계획은 추상적으로나마 검토 중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죠. 자, 우리 부엉이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 리뷰엉이 채널이 계속 과학 채널로 변했다, 더 이상 예전의 영화 채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뿌락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리뷰엉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짓 선전, 말도 안 되는 루머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또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엉이었습니다.